반갑습니다. 정병훈 선생입니다. 홈베이스 미적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이고요. 이번 시간 첫 번째 1주차 수열의 극한과 급수예요. 자, 미적분 과목에서 시작이 이제 수열의 극한인데 그 수열의 극한 과목은 조금 수학2에서 하는 극한 그냥 그대로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일정 정도는 맞아요. 그래서 수학2에서 배운 극한을 그대로 어느 정도는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수열 단원이 갖는 좀 특수한 케이스만 별도로 조사한다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되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평가원에서 이제 수열의 극한 파트에서 이제 문제를 내는 추세를 생각해 보면 그 이전에 한 30년간 이제 우리가 1994년부터 수능 시작했는데 이제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30년간 안 내던 유형을 최근 1, 2년 사이에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형식적인 언어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아마 훈스피릿 강의에서 조금 심각하게 다뤄드릴 건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홈베이스 강좌에서 먼저 배웠으면 하는 룰들을 조금씩 정리해 드리겠다. 이런 취지로 이번 시간 한번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이 얘기부터 해야 돼요. 극한값 연산에 연산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이 원칙이 들을 때는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수능 때까지 일관되게 이 원칙을 지켜서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이거를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저도 일관되게 지키고 있진 않아요. 때로는 어겨요. 알면서 어기는데, 어기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만 어기세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극한값 연산의 원칙을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아직 수열의 극한은 다루지도 않고 있습니다. 수학2 수준에서의 극한 연산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수학2 수준입니다. 지금은 x가 3에 가까워질 때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라는 분모 0으로 갈 때 분자 0으로 가는 극한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 문제 풀이에 익숙해서 그냥 왜 이렇게 하는지도 제대로 생각도 안 하고 막 그냥 문제 보자마자 팍 푸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이 정도 극한 값 구하라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푸냐 했더니 리미트 x가 3에 가까워질 때 분모는 분모대로 인수분해하고 분자는 분자대로 인수분해하고 이렇게 각각 인수분해했어. 그 다음 x-3을 약분을 해요. 그래서 x-3을 약분을 하고 나니까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4야. 그 다음 여기다 3을 집어넣어. 그래서 6분의 7이야. 정답.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또 어떤 생각이 든 거지. 이게 약분할 수 있는가? x-3을 약분하는 게 가능한가? 왜냐하면 0이잖아. x가 3일 때 x-3 0이잖아. 분모 분자에 0이 있는 게 가능한가?
우리가 수학2에서 이런 건 개념 구별해요. 0에 가까운 상태와 딱 0인 건 달라요. 0에 가까운 상태는 0이 아닌 거예요. x가 3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가 3이 아니면은 이건 0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요거는 약분하는 거는 했어요. 그래, 이 풀이는 완벽한 것 같아. 했어. 근데 자기가 이제 다르게 풀어보는 거죠. 똑같은 극한을 한번 다르게 시도해 볼게요. 진짜 똑같은 극한이에요. 이 상태에서 자기가 나름 생각해 봤더니 이런 생각이 든 거지. x가 3에 가까워진다 했어요. 여기 x가 3에 가까워진다 했으니까 여기 있는 x가 왜 하필 여기만 거론하냐 하겠지만 어쨌든 저기 있는 x가 3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끝에 저기 있는 x가 3에 가까워진다는 룰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푼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고 계산해 봤더니 아니 3하고 마이너스 12 하니까 마이너스 9잖아요. 그래서 리미트 x가 3에 가까워질 때 분모가 x제곱 마이너스 9인데 분자가 또 x제곱 마이너스 9야. 이건 뭐 1이겠지. x제곱 마이너스 9 약분해서 1이야. 1의 극한이 1이지. 자, 우리 뭐 수학2 좀 조금 공부했으면 수학2 정말 조금 공부했으면 뭐 이렇게 수학2를 되게 빡세게 공부했어요.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조금 내가 공부했다 하면은 이게 답이고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는 금방 알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지금 걱정해서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에 내적 논리의 오류들을 여러분이 놓치면 미적분에서는 극한값 연산법칙에서 그대로 망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정리를 해드린다는 차원에서 이 설명부터 지금 해드리는 중입니다. 자, 이 풀이는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왜 틀렸냐? 우리 수학2에서 배우는 극한값 연산법칙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뭐 수열의 극한에서 배우는 것도 똑같아요. 미적분에서도 다 똑같아요.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 더하기 gx 이런 거 있으면 요거를 요렇게 갈라서 쓴다. 이렇게 갈라서 쓰는 행위를 한다. 자, 이거와 이것이 둘 다 수렴할 때 이걸 이렇게 갈라서 쓰는 행위를 한다. 처음에 이제 극한값 연산법칙에 의해서 극한값의 연산에 대한 기본 성질 배울 때 다 이렇게 배워요. 저도 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고 저라고 뭐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건 아니고 잘못 배웠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이거로 이제 연산법칙을 딱 정리해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다 보면 구체적으로 극한값 계산을 하라는 문제에서 연산법칙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좀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결론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수렴하는 값과 수렴하는 값 사이의 연산은 자유롭게 하세요. 예요. 발산하는 식을 가지고 함부로 연산하지 않으면 안전하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 지금 얘는 발산하는 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분모 0으로 가고 분자 0으로 가는 건데 근데 이런다는 거죠. x가 3에 가까워질 때 이 x가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것을 극한값으로 먼저 반영했다라는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이 얘기는
저도 극한 처음 공부할 때 이 삽질 해본 적이 있고요. 학생들이 이 삽질을 하는 거 많이 봤고요. 그동안. 네. 그런 사안입니다.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자, 리미트 기호 안에서 어떤 특정 식을 값으로든 혹은 다른 식으로든 식을 식으로 요 부분을 요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걸 감싸고 있는 요놈, 요놈, 심지어 요놈까지 전부 수렴해야 하고요. 분모는 0이 아닌 수로 수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것의 극한값이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만큼의 조건을 꼼꼼하게 따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미적분 과목에 가보면 이제 이 시간 말고 다음 차시에서 또 그 설명할 내용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이래요. 이거 이제 다음 차시에서 설명하겠지만 극한이 1이다를 그냥 외우라고 할 건데 일각에서는 요 sin x를 x로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을 해요.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을 해요. 왜 이런 주장을 합니까? 하면 사실 이거 바꿀 수 있습니까? 하면 바꿀 수 있어요. 왜 바꿀 수 있냐? 결과적으로 얘랑 값이 같아요. 내적 논리에 의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너 값이 1이고 너 값이 1이야. 그럼 1은 1 쓰면 등식은 맞잖아. 그래서 그냥 되기는 돼요. 되기는 되는데 아니 되기는 되는 거지. 예, 그렇게는 되는 거지. sin x를 x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내적 논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얘기하다 보면은 그 조임 정리를 이용해서 추적을 하는 논리들이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런 거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 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식을 식으로 전환할 때 여러분이 극한 내부에서 필요한 룰이 그런 거고 이런 거 자신 없으면 하지 마. 하지 마.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거 왜 틀렸습니까? 하면 이거 틀렸단 말이에요. 왜 틀렸습니까? 하면 이거 딱 하나예요. 뭐냐?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이 식을 이 식으로만 바꾸려면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극한을 따로 봐야 되는데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 극한값 연산법칙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되게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논리가 틀린다 해서 답이 틀리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는 엉망인데 답은 가끔 안 틀려. 답은 맞아. 아니 논리가 틀릴 때마다 답이 100% 틀려줘야 논리 틀리는 짓 한 3번 하면 3번 다 틀렸어. 이 길은 아닌가 봐. 이렇게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참 개념 공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논리가 틀릴 때 논리가 한 3번 틀리면 3번 중에 2번은 답이 안 틀리는 거야. 그러면 미련을 갖는 거지. 미련을. 네, 미련을 갖다 보면 뭔가 있지 않을까?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 미련에 이제 그 미련을 또 충동질하는 요망한 장사치들이 좀 있고 괜찮아 얘들아. 수능 범위에서는 괜찮아. 이러죠. 네, 되게 뭐가 돼. 괜찮기 뭐가 괜찮아. 왜냐면 정확하게 풀면 돼. 그런데 굳이 막 부정확하게 해놓고서 특별한 이득도 없으면서 괜찮아. 예. 이거는 아니고 그건 확실히 안 되고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이렇게 안 했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시하는 룰 뭐냐? 극한값 연산의 원칙.
뭐야? 여기 지금 이 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항상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는 거 뭐냐? 여기 x는 극한을 취하기 전의 식이에요. 여기 3은 내가 이번엔 값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수는 식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값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값이라 생각해 볼게요. 식을 극한 값으로 바꿀 때 있죠. 극한 값을 취했죠. 식은 리미트 기호 안에 있어요. 리미트 기호 안에 좀 이따 극한을 취할게 라고 예고되어 있는 녀석인데 그걸 극한을 취했습니다. 극한을 취하면 리미트 기호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세요.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세요. 물론 밖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극한값 연산 법칙의 룰대로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요 x를 3으로 바꾼다 할 때요. x를 3으로 바꾸는 행동을 한다 하면은 바꾸는 순간 여기 리미트가 따로 있는 겁니다. 전체 리미트가 아니라 여기만 리미트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요? 리미트 안에 x제곱 하나 쓰고 리미트 안에 x 하나 쓰고 x 써야죠. x 쓰고 리미트 안에 12 쓰고 리미트 안에 x가 3에 가까워질 때 뭐 요건 통으로 볼게요. 요렇게 따로 표현한다고 보세요. 이 식에서 이렇게 따로 표현한다고 보세요. 그랬을 때 이것들이 다 수렴하면서 분모가 0이 아닌 수로 수렴하는 거면 여기를 값으로 3으로 바꾼다고 해도 3으로 바꾼다 해도 문제되지 않겠죠. 다 수렴하면. 그 얘기입니다. 여기 값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정확하게 생각하고서 하는 게 아니면 그냥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여러분 입시에서 초토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그래서 하지 말아달라 이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극한값 연산의 원칙에 있어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되게 중요한 성질이 있죠. 요거 이제 다시 보면 계속 요 극한 하나만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로피탈 정리를 쓴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로피탈 정리. 한번 쓸 수도 있어요. 로피탈 정리는요.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엄연히 정리예요. 정리예요. 정리 뭐예요? 참인 명제예요. 자, 정리는 참인 명제예요. 참인 명제를 사용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로피탈 정리를 쓴다고 여기서 뭐 이래요. x가 3에 가까워질 때 분모 미분에서 2x 잡고 분자 미분에서 2x 플러스 1 잡고 3 넣고 플러스 6분의 7이다. 이렇게 푼다고 해요. 선생님 로피탈 정리가 뭔데요? 할 텐데요. 제가 지금 로피탈 정리를 이 자리에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요리조리 칼럼에 교재에 정확하게 거론해 드릴 때가 있을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거 하나를 얘기할 때에도 이제 여러분이 뭐 로피탈 정리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경우 어떻게 풀어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인 어떤 극한값 연산 법칙의 명제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가 있냐? 제가 만약에 이 식을 이렇게 고쳐서 이걸 답을 구했어요. 논리가 올바르든 아니든 간에 나의 문제풀이 방향이 이것은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라면 그 말의 뜻이 뭐냐면 그 말의 뜻 자체가 이런 뜻이에요. 극한값 연산 법칙으로 이해한다면
요 등식이 성립하면 요 등식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P면 Q이다 꼴이에요. 근데 P면 Q이다 꼴인데 요것이 6분의 7이다라는 성질로부터 이것이 6분의 7이다라는 성질을 얻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푼 거 있죠? 요렇게 해서 6분의 7 얻은 거 있죠? 마찬가지예요. 요게 6분의 7이라는 성질로부터 그 윗줄이 6분의 7이라는 성질을 얻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극한의 진행에 있어서 등식 몇 개를 써가지고 마지막에 6분의 7 나왔어요. A는 B는 C는 6분의 7 이렇게 풀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C가 6분의 7이면 B가 6분의 7이라는 명제를 이용한 거예요. B가 6분의 7이면 A가 6분의 7이라는 명제를 이용한 거예요. 그 역은 이용한 적이 없어요. 역을 이용한 적이 없다는 것이 뭐가 중요한가요? 할 텐데요. 솔직히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런 성질은. 이런 성질은 진짜 진심으로 이런 걸 왜 가르쳐야 돼? 뭐 약간 이랬어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수열의 극한에서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잘 모르면은 되게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논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요거면 요거다. 또 요거면 요거다. 요렇게만 가는 거다. 극한값 연산에서는. 요렇게 여러분이 일단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 정도 얘기하고 수열의 수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수학2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미적분에서도 마찬가지고 극한의 정의는 고교과제에서 극한의 정의는 비록 무슨 그 대학교에서 뭐 한다는 교과과정 외에 있는 뭐 입실론 델타 뭐 이런 거 제가 지금 그런 거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그런 거는 지금 할 이유가 없고 그런 건 안 해도 확실히 한 가지는 알아야 된다. 뭐냐? 극한의 정의는 명제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명제냐? 자연수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an이 알파에 가까워진다라는 명제예요. 우리 극한 그냥 한글로 읽을 때 생각해봐. n이 무한히 커질 때 an은 알파에 가까워진다. 내가 수능 시험을 봤을 때 수능 만점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뭐뭐 할 때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극한을 얘기하다 보면. 그게 명제라는 거예요. n이 무한히 커질 때 an이 알파에 가까워진다. 요 명제가 참이다를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an이 극한이 알파다라고 표현한다. 우리 수학2에서 함수의 극한에서 극한을 먼저 공부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지금 극한의 그 개념을 하나하나 엄밀하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니까 지금은. 그래서 n이 무한히 커져. 자연수 n이 무한히 커져. 그러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면서 100만, 100만 21, 100만 22 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an이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져. 알파 플러스 0.01, 알파 플러스 0.001, 알파 플러스 0.00000001 뭐 이런 식으로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수학2에서 하던 거에서 새로울 건 없어요. 새로울 건 없는데 대신 수학2에서 하던 함수의 극한과 달라진 게 뭐냐면 n이 무한대로 커지는 장면이 수학2에서도 이런 거 하잖아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극한이 예를 들어서 1이다 하면은 보통 수학2에서는 x축이 있으면 y는 1을 꽂아놓고 함수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서 여기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중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함수의 극한에서는 이렇게 주로 우리가 뭐 연속함수 위주로 많이 다뤄요. 이렇게 쭉 그리는 거 하는데 수열의 극한에선 똑같은 상황도 n축으로 그리면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n축으로 그리면 n이 자연수라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띄엄띄엄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뭔 소린지 잘 이해가 안 갈까 봐 제가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들어드릴게요. 바로. 네. 아주 쉽게 한번 들어드릴게요. 진짜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라는 함수의 극한. 당연히 0입니다. 계산상으로는 당연히 0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프 직관으로 보겠다. 뭐 그럴 수 있죠. y는 x분의 1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요. 물론 이쪽도 그리는 겁니다만 뭐 여기까지는 안 묻겠죠. x가 무한히 커지면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함수값, y는 x분의 1 그래프가 y값이 x축에 가까워지니까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극한 0 하는데 수열의 극한할 때 n은 자연수. 아니 극한값은 둘 다 0이에요. 그러나 n은 자연수로 걸면요.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여긴 n이라고 합시다. 이만큼이 딱 달라져요. 1,1, 2,2분의 1, 3,3분의 1, 4,4분의 1, 5,5분의 1, 6,6분의 1 이렇게 가요. 식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는 여러분 솔직히 이거나 에이 그게 그거지 이러죠. 정병훈도 그래요. 저라고 뭐 안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계산할 때 에이 그거나 그거나지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그래도 문제 요구사항의 의미의 차이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수학2에서 이제 실수 범위에서 무한대로 가는 극한론 할 때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연속된 그래프 이걸 미끄러지듯이 밟고 가는 거고, 수열의 극한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띄엄띄엄 n이 자연수인 범위에서 띄엄띄엄 가는 거다. 그러면 미끄러지듯이 가는 그래프랑 띄엄띄엄 가는 그래프 때문에 그 형태 때문에 극한값의 차이가 생길 수 있을까?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수열일 때는 생길 수 있겠지. 이거는 극한값 차이는 없죠. 둘 다 0이죠. 그러나 또 다른 거는 그런 게 생길 수 있죠. 자, 어떤 게 생길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뭐가 있냐? fx는 sin 파이 x라 해봐요. 물론 이거 아직은 원래는 다루면 안 되는 거지만 그냥 해볼게요. sin 파이 x 그래프는 뭐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계속 가요. 이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당연히 발산해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근데요. 똑같은 디자인의 식을 만들어요. sin 파이 n이라 해볼까요? 뭐 n 파이라고 쓸지 파이 n이라 쓸지는 좀 고민이다만 어쨌든 n은 자연수. 그럼 어때요? 얘기가 달라요.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an은 극한이 0이에요. 왜? 왜 극한이 0이야? 0,0, 1,0, 2,0, 3,0, 4,0, 5,0 이렇게 지나가요. 그럴 수 있어요. n이 0일 때도 0이고 n이 1일 때도 0이고 n이 2일 때도 0이고 3일 때도 0이고 다 0이에요. 그냥 0이에요. 이렇게 띄엄띄엄 가고 있느냐 아니면 연속적으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극한값이 달라지는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함수의 극한하고 수열의 극한하고 극한값이 많이 다르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정병은 또 저렇게 지엽적인 거를 또 이럴 텐데 여러분 그러실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 설명을 보고 여러분 뭘 느끼셨으면 좋겠냐면, 그러니까 띄엄띄엄 가는 거를 미세하게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 문제는 주로 상가감수에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해야죠. 그거예요. 진짜로 그거예요. 진짜로. 네. 2025학년도 수능 대비로 나왔던 강대 모의고사 K였나? 강대 모의고사 K였을 거야. 스피드런은 아니에요. 이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강대 모의고사 K에 나왔던 어떤 한 문항에서 제가 문항을 직접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예. 근데 어떤 한 문항에서 진짜 그런 거 있죠. 꼼꼼하게 봐야 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상가감수였어요. 네. 나는 그 문제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엄청 어려웠던 문제인데.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수열의 극한하고 함수의 극한하고 개념 구별이 정확하게 돼야만 푸는 문제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런 형태는 이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삼각함수랑 섞이면. 그러니까 일단은 기초 지금 배울 때, 홈베이스 강좌에서 배울 때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생긴 게 저게 다르구나 정도까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되, 삼각함수가 저게 골치 아픈 놈들이 나오겠구나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예. 자, 요 얘기는 요 정도 하고 이제 좀 다른 얘기로 가볼게요. 자,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함수의 극한하고 좀 달라요. 수열의 극한은 발산하는 수열을 따로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없어요. 발산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좀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다. 자, 수열의 발산. 네, 요거 3번이죠. 수열의 발산은 간단하게, 진짜 아주 간단하게. 첫 번째,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 있어요. 두 번째,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 있어요. 세 번째, 진동이 있어요. 발산하는 수열은 이거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럼 저 세 개 빼고는 다 수렴인가요? 네. 선생님, 저 세 개 빼고 다 수렴인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수능에 나오나요? 출제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안 나온다고 단원은 안 할게요. 안 나온다고 단원까지는 안 할게요. 이거는. 예. 근데 진짜 나오면 욕을 좀 박아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뭐 그 이유까지는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좀 복잡하긴 한데, 뭐 논술 하시는 친구들은 논술에서는 저런 논리를 이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논술에서는 뭐 이거 세 개 아니면 수렴이야를 이용해서 어떻게 논술 문제를 잘 풀었다. 잘했어. 약간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논술에서도 나는 이 유형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수능에서 이걸 낸다 그러면 진짜 좀 심하다 하는 거예요. 왜 심하다고 생각하냐면,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이 진동의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진동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얘를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고교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면 이 세 개를 부정했을 때 수렴이다라는 논리는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진동을 어떻게 정의할까 했을 때 참 어려워요. 저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양의 무한대를 정의하고 음의 무한대를 정의하는 것도 어렵죠. 근데 대충 생각할게요. 한없이 커지든가 한없이 작아지든가. 진동의 핵심은 뭐냐면요. 진동은 이런 느낌으로 보세요. 함수값이든 수열의 항이든 어느 두 값이 있어서 기준값 두 개가 있어서 이거와 이거 사이에는 이 두 기준값 사이에는 수열의 항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는 거죠. 위 아래에는 무한히 항이 존재하면은 보통 우리가 진동이라고 하죠.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이런 느낌이에요. 예. 진동은 약간 요런 정도로 생각하고 저 세 개가 다 부정되면은 수렴인 건 일단 결과는 맞아요. 결과는 맞아요. 예, 그렇게 일단 여러분이 결과만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극한값 연산에 대한 기본 성질 해가지고 여기 이제 공식화한 것들이 있는데, 네, 연산 기본 성질. 아까 그 연산 원칙하고도 연결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수열의 극한에서 하는 성질이라서 똑같아요. 뭐 합의 극한은 요거는 따로따로 극한이랑 같다. 따로따로 극한의 합이랑 같다. 요런 거 표현해요. 네, 근데 이렇게 표현할 때 전제가 뭡니까 하면은 전제는 이 극한과 이 극한이 각각 수렴할 때가 전제예요. 이 둘이 각각 수렴할 때 이것을 극한값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예요. 이걸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게 수렴한다 해서 이걸 무조건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발산 수렴일 때 이걸 이렇게 따로따로 표현하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승 더하기 마이너스 2의 n승이 이렇게 있으면 이건 0이잖아요. 너무 당연히 0이죠. 그래서 수렴인데 그거를 이렇게 고치는 행동은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고치는 행동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양의 무한대로 커지고 이것도 양의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 돼요.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예. 그래서 수렴일 때 수렴이다만 한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더하기도 마찬가지고 빼기도 마찬가지고 곱하기면 곱하기, 나누기면 나누기. 나누기는 0으로 나누는 거 조심하기. 수학도에서 다 했던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뭐 제가 여기 미적분 과목에서 새로 막 이걸 하나하나 설명 안 하고요. 지금 말한 이런 성질들 있죠. 증명이 교과입니다. 교육과정 내에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교육과정 내에서 증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알려져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가볍게 여러분이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한 성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한 성질하고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 아예 똑같은데 그래도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an 극한이 존재한다 해서 알파라 잡고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을 내가 베타라 잡았다. 뭐 이렇게 그냥 잡아볼게요. 이게 먼저 전제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고요. 그때 첫 번째 부등식이 있잖아요. 두 수열에서.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해요. 그러면 극한값끼리 대소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아니면 보통 이렇게도 표현하죠. 여기서 양변에 리미트를 붙인다.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an과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bn 이렇게 붙인다. 양변에. 예. 요 정도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수렴일 때 각변에 극한을 씌우면은 부등호는 유지한다는 거고요.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에 등호가 없어요. 만약에 그래도 여기는 등호 붙일 가능성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있죠. n분의 1하고 0하고 비교해봐요. n이 자연수일 때 n분의 1은 당연히 0보다 크죠. 양수니까. 근데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극한이 0이란 말이에요. 이럴 수 있죠. 이것도 이쪽을 거창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n 무한대로 갈 때 극한 0. 이렇게 말하는 거 가능하겠죠. 당연히. 당연히 가능해요. 이 정도로 여러분이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게까지. 그래서, 그래서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단 AN이 BN보다 작을 때도, 여기는 등호가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성질을 설명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성질. 요게 있습니다. 등호도 붙여도 돼요. 등호 붙여도 되고요. 이렇게 있고,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an,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bn, 요거 극한이 똑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cn도 극한이 알파다. 요렇게 나온다는 성질이 있어요. 그냥 저도 이제 강의할 때 솔직히 이런 강의 되게 재미없어. 내가 하면서 재미없는 게 뭐냐면 그냥 성질이 있어 얘들아. 받아들여. 성질이 있어 얘들아. 받아들여. 왜 이렇게밖에 설명 못합니까? 할 텐데요. 증명이 다 고교 과정을 넘어요. 지금 언급하는 거. 이성질도 그렇고 이성질도 그렇고. 부등식이 있는데 이렇게 세 수열에 대한 부등식이 있는데 여기 극한과 여기 극한이 같으면 가운데도 극한값이 같다예요. 근데 아니 선생님 이거는 증명이 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일각에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각변의 극한을 취한다. 요 성질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요 성질 이용해서 각변의 극한을 취한다. 여기도 이렇게 극한을 취하면 취할 수 있죠. 그러면 요거 알파 여기 극한은 그냥 두고 요것도 알파 잡으면 얘가 알파 이상 알파 이하니까 요게 알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명된 거 아닙니까? 이게 증명이 틀렸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증명이 틀렸어요, 이건. 왜?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각변의 극한을 취한 것은 아까 요거의 전제가 뭐였습니까?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수렴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2번의 명제는요. CN의 극한이 수렴한다는 전제가 없어요. AN 극한과 BN 극한이 수렴한다는 전제가 있고 두 극한이 같다는 전제만 있을 뿐 CN의 극한이 수렴한다는 전제는 없어요. 그러면 그 CN의 극한이 수렴한다는 전제가 없으면 이렇게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러면 증명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야? 안 해요. 안 해. 하지 마. 그냥 고교 과정을 넘는다 하면 돼요. 아니, 지금 고등학교 수학을 하는 거니까. 지금 내가 지금 대학교 전공 수학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대학교 전공 수학하는 거면 내가 지금 열심히 막 입실론 델타 해가지고 막 증명해야지. 근데 아니잖아요. 그럼 하지 마 그냥.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 알려져 있다 하면 돼. 알려져 있다. 선생님 논술에 나오면요. 그래도 증명해야 되지 않나요? 역으로 거꾸로 생각해요. 논술에 나오면 더 하지 마. 제발 괜히 아는 척 한다고 깝치다가 망하지 말고 그냥 교수님 당연하죠 하면 당연해요.
근데 뭐 하다 보면 야 증명 틀렸잖아 그을지도 몰라. 그냥 가만히 넘어가면 돼. 가만히 넘어가면 다 넘어가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증명 안 합니다. 고교 과정에서 이거 증명 안 해요. 그래서 그 막 논술 같은 데서도 대부분 지금 말하는 이성질 있잖아요. 이거를 굳이 막 내시고 싶을 때 있잖아. 교수님들이 출제하고 싶을 때도 그들은 어떻게 내냐면 제시문에 줘버려요. 그냥 평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지금 말한 이성질을 용어로는 조임 정리, 샌드위치 정리 이런 용어들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고교 과정의 공식 용어는 없습니다. 고교 과정의 공식 용어는 그냥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한 성질 요 정도 용어밖에 안 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해보고요. 이제 6번 개념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6번 개념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계산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열의 극한의 계산법. 물론 지금 말하는 계산법 하나 배운다고 해서 수능에 나오는 모든 수열의 극한 계산법을 다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의 어떤 트렌드에는 못 따라가요. 이것만 가지고는 막 이렇게 4점 고난도 문제 계산법까지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기본은 알아야지 하는 생각입니다. 자, 뭐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분수식 극한을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극한이 있다. 소위 말하는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극한에서 이 꼴이라는 표현 공식 용어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냥 자의적인 용어입니다. 자의적인 용어인데 그래도 의미는 있습니다.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혹은 0분의 0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이 극한을 볼 때 부분적으로 극한을 볼게 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거 부분적으로 극한을 볼게 이런 뜻입니다. 너와 너의 극한을 내가 잠시 따로 볼게. 따로 봤더니 분모가 무한대로 가더라. 분자가 무한대로 가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러면 분모가 무한대로 가고 분자가 무한대로 가면 전체는 어디로 가나요? 이런 질문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극한 꼴을 본다 하는 건 보통 이런 형태로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가까워지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런 극한 문제 100개 풀면 100개 다 0으로 가요. 그럼 우린 저런 건 잘 아는 극한이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극한이 뭐가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잘 모르는 극한을 부정형 극한이라 해요. 부정형. 정하지 않은 형태. 아니, 좀 번역이 좀 그지 같다. 정하지 못한 형태라고 하자. 어쨌든 각각의 부분적인 극한들을 조사한 것만으로는 전체 극한이 바로 파악이 안 되는 형태를 부정형 극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죠. 뭐야? 너는 바로 파악이 안 되는데 정병훈은 바로 파악이 되면 그걸 부정형이라 할 거냐 아닐 거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형 극한을 인간의 인식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안 되고요. 그게 아니고 부정형 극한은 꼴의 형태를 가지고 그냥 판단하셔야 돼요.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하고
0분의 0꼴. 네, 그 다음에 0 곱하기 무한대꼴. 네, 그 다음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여기까지가 우리가 수학2에서 다루는 부정형 극한이었고요. 이제 미적분 과목에서는 뭐 수열을 극한 에서는 이 정도만 그냥 해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미적분 과목에서는 이런 거 해요. 1의 무한대승꼴. 예, 그 다음 무한대의 영승꼴. 그 다음 0의 영승꼴도 부정형입니다. 7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 요렇게 일단 여러분이 감안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일단 수열의 극한에서는 주로 요거 아니면 요거 주로 요 2가지 위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을 갖다 놨습니다. 이 극한을 제가 원론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원론적으로 어떻게 푸냐면 식을 적당히 변형해서 모든 항이 수렴하도록 만든 후에 한꺼번에 극한값을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분자 분모를 n세제곱으로 나눠요. n세제곱을 갑자기 나누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때 요건 극한이 1이고 요건 극한이 0이고 요건 극한이 0이고 요거 극한이 0이고 요거 극한이 0이에요. n이 커지면 당연히 뭐 커지는 것분의 1은 극한 0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 0, 0, 0, 0. 다 준비가 끝났어요. 다 준비가 끝나서 1 더하기 0 더하기 0분의 0 더하기 여긴 빼기인데 뭐 빼기는 더하기도 뭐 0은 뭐 별 의미 없으니까. 요렇게 각각 수렴하는 값을 썼더니 어때요? 분모 0으로 안 가죠? 1분의 0은 그냥 0이죠, 계산상. 그래서 이건 극한값이 0이에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푸는 건데 맞는데 이거를 이제 실전에서 귀찮다는 거야. 아니, 이 귀찮은가 하겠지만 귀찮을 수도 있어. 빨리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분모가 3차고 분자가 2차죠. 분모 차수가 더 높죠? 그럼 극한 0이에요. 왜? n세제곱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분모 최고창으로 나눠서 이놈을 이거 한 방을 무조건 0이 아닌 수가 나오게 만들었다고요. 근데 분모 최고창으로 나누면 여기 최고창에 못 미치는 항들은 다 n분의 어쩌고 n제곱분의 어쩌고 n세제곱분의 어쩌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것들은 다 0으로 간다고요. 여기 하나는 0으로 안 가고. 그래서 분모가 0으로 안 가는 효과를 만들었어요. 0이 아닌 다른 수로 수렴하는 효과를 만들었어요. 그때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낮으면 당연히 다 0으로 가는 것만 남겠지. 그거죠. 그래서 분모가 분자보다 차수가 크면 무조건 극한이 0이에요. 반대로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크면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입니다. 전부. 예를 들어서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n제곱이 있다. 이러면 양의 무한대예요. 이거 왜 양의 무한대냐? 나눠보면 n-1이다. n-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인데 이렇게 있는데 n이 무한대로 커지면 이놈은 0에 가까워지는데 얘는 한없이 커지거든요. 와, 근데 이런 건 증명이 안 돼요. 고교 과정에서 엄밀하게 증명은 안 돼요. 대충 생각해요. n에다 1조 정도 넣어봐요. n에다 1조 넣으면 1조 더하기 1분의 1은 0에 굉장히 가깝고 1조 빼기 1은 1조에 굉장히 가까우니까 엄청 큰데요. 그냥 이렇게 느끼면 돼요. 직관적으로 그냥 그럴 것 같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돼요. 예. 어쨌든 그래서 여기 항이 멀쩡하게 n에 대한 다항식이 남으면 어지간하면 양의 무한대로 커지겠지.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분자가 차수가 더 높으면은 양의 무한대 혹은 음의 무한대. 왜 음의 무한대 가능하냐?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음의 무한대겠지 뭐. 이렇게 한번 딱 붙이면 음의 무한대겠지. 그건 당연한 거고. 자,
이거 말고. 그럼 마지막. 뭐가 있냐? 이런 거 있죠. 분자, 분모, 차수가 동차일 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눈치채야죠.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서 계산해야 수렴하는 식끼리 계산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않느냐. 그때 n이 무한대로 커지면 이거 극한이 0, 이거 극한이 0이라는 거죠. 2 더하기 0분의 3 더하기 0 해서 네, 2분의 3이다. 이렇게 가라는 거죠. 이거죠. 이거예요. 이거 예, 이렇게 되는 거라서 요 2분의 3의 의미는 2분의 3의 의미는 결국 최고차항의 개수비죠. 요렇게. 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래서 빨리 하자는 거냐 정확하게 풀자는 거냐 이럴 수 있는데요. 두 가지를 다 생각하셔야 돼요. 결과를 빨리 안다라는 것은 그 형태를 내가 아는 형태가 딱 나왔을 때 실전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대신 아는 형태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을 때는 이런 사소한 거 하나도 분자, 분모, n제곱으로 나눠서 푼다라는 원리를 모르면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리를 아는 거와 결과를 아는 거를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길 바라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예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는 마음으로 나눗셈을 하고 그 나눗셈 한 걸 바탕으로 이제 최고차항 개수비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요건 요 정도 하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극한 한번 볼게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의외로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에요. 2000n 정도 하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에요. 이거 뭡니까? 하면은 아주 단순하게. 예, 아주 단순하게. 얘 부호 보고 판단하면 돼요. 차수 높은 항의 부호 보고 판단하면 돼요. 그럼 이거 뭐냐? 양의 무한대예요. 어떻게 금방 알아? 이거 어떻게 금방 알아? 진짜 단순하게 설명할게요. n에다가 1조 넣어봐요. 얘가 얘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얘가 이거에 거의 뭐 발톱의 때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사이즈에 있어서 차수 높은 항이 극한을 결정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에서는 두 항 중에 차수가 높은 항이 극한을 결정해요. 그런데 이제 차수가 높은 항이 아닐 때가 있어요. 차수가 높은 항이 아닐 때, 아닐 때 하라 했더니 이런 거 했어. 이러면 장난해? 계산하면 되잖아. 그런 계산 알아서 하시고. 차수가 높은 항을 따지기 어려운데 계산도 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항 출제 비결. 뭐냐? 루트를 쓰는 거죠. 이러면 당장 계산은 못 하겠는데 여긴 1차인데 여긴 2차의 루트니까 사실상 1차죠. 그렇죠. 그래서 너도 1차인데 너도 1차야.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예, 이거는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루트 더하기 루트를 한번 분자 분모에 곱하는 방식을 선택하시라. 이런 건 수학2에서도 했을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로바로 쓸게요. 이렇게 쓰면 뭐가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이 된다. 그리고 뭐야? 최고차항이 1차죠? 다시 분자 분모 n으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바꿀 능력을 갖길 바라요. 분자 분모 n으로 나누면은 루트 안에서는 n제곱으로 나누겠죠. 그래서 루트 안에 1 플러스 n분의 1 플러스 1분의 1 해서 극한이 2분의 1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 기본적인 극한 계산법 이거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등비수열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자, 등비수열. 네.
등비수열의 극한은요, 뭐랄까, 조금 간단하게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항식에서 극한을 했고, 지금 좀 전에 다항식에서 극한한 거예요. 어느 정도. 등비수열 극한하고 나면 웬만한 극한은 한다. 그거 말고 다른 수열도 없나요? 많죠. 그럼 낯선 수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프 그리면 돼요. 모르겠는 놈. 등비수열도요, 모르면 그래프 그려요. 자, 출발. 이거부터 합니다. 아래 n승의 극한입니다. 아래 n승. 그냥 요 형태만 볼게요. 아래 n승.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는 R가 상수예요. R가 공비.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의 극한이 0입니다. 이게요. 그냥 외운다. 그것도 뭐 의미는 있는데 그냥 외운다보다 조금 그러니까 상황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R가 1보다 정말 조금 작아. 0.99야. 0.99를 0.9만 할까? 0.99는 너무 어렵다. 0.9 해보자. 0.9를 제곱하면 0.81이에요. 0.9를 세제곱하면 0.729예요. 0.9를 4제곱하면 0.6561이에요. 대충 봐봐. 값이 작아지고 있지? 이렇게 작아지다 보면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야. 이렇게 작아지다 보면. 그냥 그런 얘기예요. 공비가 1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수면은 0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이건 이제 함수로 보면 지수함수 같은 형태야. 지수함수에서 밑이 0에서 1 사이인 지수함수는 이런 형태잖아. 이런 형태에서 무한히 갈 때 극한은 점근선을 향해 가. 그래서 극한이 0이야. 물론 수열의 극한이니까 띄엄띄엄 그리겠지.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돼. 지수함수에서 공비가 0에서 1, 공비가 아니지. 지수함수에서 밑이 0에서 1 사이일 때, 이렇게 감소함수 형태가 되고, 이쪽으로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이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있으면, 이건 당연한 소리예요. 너무나 당연한 소리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선생님, 음수일 때는요, 할 거 아니에요? 음수일 때는요, R가 마이너스 0.9면 어떻게 돼? 하면은, 그러면 처음엔 마이너스 0.9고, 플러스 0.81이고, 마이너스 0.7299, 플러스 0.651이겠지. 양, 이렇게 가.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약간 R가 마이너스 0.9일 땐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도 0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 있어요. 물론 이런 느낌으로 갈 때 이게 막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진동의 정의 얘기했듯이 두 줄 그려놓고 이 두 줄 사이를 안으로 못 들어가게끔 번갈아 가면서 치면은 진동이 되는 건데 지금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음수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는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비가 1일 때랑 1보다 클 때 등등을 이제 확인하면 돼요. 공비 1인 건 쉽죠? 사실. 공비 1인 거야? 뭐 그냥 하면 되잖아. 공비 1인 건 당연히 1의 n승 그냥 1이니까 이건 1로 수렴해. 그 다음 공비가 1보다 크면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은 양의 무한대로 커져. 지수함수를 봤을 때 이쪽 양의 무한대로 커지지 않냐 이 얘기야. 그래프로 이해하셔도 돼요. 1.1 계속 제곱해봐. 1.1 제곱하면 1.21.
그 다음 제곱하면 1.1 또 곱하면 1.331. 그 다음 또 1.1 곱하면 1.4641 이렇게 계속 커져. 그런 얘기야. 음수 쪽에서 R가 마이너스 1일 때도 그렇고 R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그렇고 요때는 둘 다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이 진동이긴 한데요. 둘 다 진동이야. 왜 진동이냐 했을 때 절대값은 R의 n승의 절대값은 1 이상이야. 그런데 부호는 왔다 갔다 해. 그러면 y는 1하고 y는 마이너스 1이 있을 때 R가 마이너스 1일 땐 여기를 번갈아 가면서 찍을 거고 R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뭐 마이너스 2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16 해서 점점 멀어져.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우린 진동이라고 해. 근데 여러분 이건 똑같은 경우니까 똑같이 진동이니까 한꺼번에 풀면 되지 않나요? 할 텐데요. 실전에서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를 따로 나눠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자신 없으면 그냥 따로 푸세요. 안전하게 하려면 따로 푸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극한은 결론적으로 각 경우마다 어디로 가는지만 파악하면 됩니다. 뭐 극한의 새로운 개념이 더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8번. 등비수열 여러 개가 연산되어 있는 경우 극한 분석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공비 절대값이 제일 큰 게 짱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번. 바로 예를 들어 볼게요.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여기 교재 적힌 대로 3의 n승 마이너스 2의 n승의 극한은 뭡니까 하면은요. 여긴 공비 절대값이 마이너스 2고 여기 공비 절대값이 3이죠. 얘 보고 그냥 양해먼대로 하면 됩니다. 양해먼대로 하면 끝입니다. 그냥. 공비 큰 놈이 짱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럽니까? 할 텐데.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n에다 10만 넣어봐요. 10 넣어봐요. 10. 10 넣으면 3의 10승은 59,049고 마이너스 2의 10승은 1,024밖에 안 돼. 공비가 이렇게 다르면요. n이 커질 때 얘와 얘의 차이는 점점 벌어져요. 이거에 비해서 얘가 갖는 가치가 되게 작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8번 이 정도 하고 9번. 등비수열 여러 개가 연산이 되어 있는 분수식에서 극한값 구하기. 해가지고 뭐야?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으로 분자와 분모를 모두 나눠서 계산하라. 그래서 여기 이제 예시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해놓고 뭐라 했냐면 마이너스 5의 n승 플러스 마이너스 3의 n승. 이거랑 분모가 마이너스네요. 분자는 마이너스 5의 n승 플러스 마이너스 3의 n승 이렇게 주어졌다 하면은 딱 보고 그냥 있잖아. 막연히 공비가 1보다 크냐 작냐 뭐 이거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 중에 누가 절대값이 더 크냐 이거야. 마이너스 5가 더 크지. 그러면 마이너스 5의 n승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요. 나눠야 왜 그렇게 나누라고 하냐면 이걸로 나누면 여기가 1이고요. 이걸로 나누면 여기가 5분의 3의 n승이에요. 여기 나누면 1, 여기 5분의 3의 n승이거든요. 공비 절대값이 큰 거로 나눠야 그래야 이쪽에 나오는 등비수열이 공비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게 나와요. 1보다 작은 게 나와야 여기 왼쪽에서 설명한 여기 수렴성, 여기 수렴성 문제에서 이걸 이용해서 수렴성을 여러분이 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이 전략적 판단까지 받아들이면 충분합니다. 자, 등비수열의 극한은 이 정도인데 사실 등비수열의 극한이 굉장히 사람 피곤하게 하거든요. 이제 실전에 여러분에게 제시될 문항들 중에 막 이런 스타일의 문항들이 있단 말이야.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뭐 r의 2n승 플러스 뭐 2의 n승분의 뭐 여기는 또 r의 2n승 마이너스 뭐 2의 n승 이런 형태의 극한 나와. r 값에 따라 막 경우 나누라고 해. 이 순간이 와도 이거 룰 그대로예요. 여긴 공비가 r제곱이고 여긴 공비가 2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r제곱과 2의 대소에 따라 경우를 나눠야 돼.
계산법이 다르니까. r제곱이 2보다 크면 분자분모 r제곱으로 나누고 r제곱이 2보다 작으면 거꾸로 분자분모 2의 n승으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에 따라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가면서 풀어야 된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한 설명이 길었는데 급수는요 간단하게 생각해요. 급수 뭐냐? 이거 수열 AN이 있을 때 이렇게 표기하거든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으로. 시그마인데 무한대예요. 위 끝이. 우리 보통 뭐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를 무한대로 쓴 거예요. 그러면 의미는 무한히 더할게 라고 생각해요. 무한히 더하는 거야. 막 100항, 200항 무한히 더하는 거야. 이게 급수예요. 그냥. 급수의 정의는 이건데 이 급수를 우리가 그냥 의미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거. 이것만 개념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분합의 수열 텍스트를 바로 써놨어요. 부분합의 수열. 그래서 바로 들어갈게요. 수열 AN이 있는데 SN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해봐요. 그러니까 1항부터 N항까지 합. 이거 수학 1에서 수열 단원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거 그대로. 그 수열이에요. 그 수열 그대로예요. 이 SN을 잡았을 때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SN의 극한에 대해서 이 수열 SN의 극한입니다. SN의 극한에 대해서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놈이 수렴하면 이놈이 이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급수가 수렴한다 하고 급수의 값을 이거로 이 극한값으로 한다. 이놈이 발산하면 이 급수가 발산한다고 한다. 무슨 얘기예요? 수열 AN의 항을 무한히 더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수열 AN의 항을 무한히 더하는 상태를 표현하는데 그 표현 과정에 있어서 그냥 점점점으로 더하는 게 아니라 자, 1항은 이거, 2항은 이거, 3항은 이거 이런 식으로 새로 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부분합의 수열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항은 이거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 수열이 수렴하면 우리는 급수가 수렴한다고 하고 급수의 값을 이 수열의 극한값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고교 과정에서 급수는 이렇게만 공부하면 됩니다. 저도 이게 수학의 모든 걸 다 한 게 아니라서 어느 선생님이 가르친다 해서 어느 선생님이 해서 수학의 모든 걸 다 했겠습니까? 어느 교수가 강의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거라서 제가 모르는 뭐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은 열어놓는데 이래요. 그냥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냥 이거 같다는 말이에요. 그냥 이거 같다는 말인데 이렇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냥 얘들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건데 이거를 꼭 이제 텍스트로 야 얘가 수렴하면 얘가 수렴한다 하고 그 값을 이거로 하자 하고 얘가 발산하면 얘가 발산한다 하고 그 값을 이거로 하자 하고 다들 이렇게 써. 그럼 왜 그럴까? 내가 보기엔 같은데 예를 들면 혹시 내가 모르는 수학의 세계에서는 의미가 다를 수도 있잖아. 그 가능성은 열어놓읍시다. 네, 그냥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그렇게 쓴다고 보시면 되고 최소한 고교 과정 내에서 설명할 때는 어차피 이 급수를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SN을 구한 다음에 극한을 취한다라는 태도로 여러분이 풀면은 급수 계산은 다 된다. 개념 이렇게만 받아들이세요. 급수는. 예. 저도 이거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저 개념대로 안 받아들였을 때 문제가 심각해지지 저 개념대로 받아들였을 때 문제가 심각해지진 않더라고. 예, 그런 거죠. 자, 요건 요 정도 하고 이제 11번. 예. 급수의 연산 성질입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바로 나오는데 뭐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도 수렴하면 네, 이거 수렴하면 뭐가 되냐? 예를 들면 아니, 리미트가 아니다. 시그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can은 c 나간다. 근데 이건 요렇게 써서 c 곱하기 s다. 요런 성질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 고치는 거는 우리 그냥 시그마에서 보통 상수 나가잖아요. 시그마 성질 같아요. 근데 극한이요. 이게 원래 극한이거든요. 이거 하나가 여기 표현된 대로 요 극한이란 말이에요. 이게 극한이라고 생각해요. 리미트라고 생각해요. 리미트 안에 상수가 들어갔을 때 상수 밖으로 나가는 건 리미트 극한값 연산 성질 중에 하나죠. 맞죠?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고치는 거는 시그마 성질이자 리미트 성질로서 둘 다 가능하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한번 써볼까요?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bn. 이거요? 시그마 따로 쓴다? 아니, 원래 그런 거 있잖아. 원래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이면 ak 시그마 따로 bk 시그마 따로 쓰는 게 시그마 성질이지. 근데 이거 하나하나가 극한이야. 리미트 sn 플러스 tn, 리미트 sn, 리미트 tn.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극한값 연산 법칙 같은 느낌도 있어. 그래서 시그마 성질과 앞에서 한 극한값 연산 법칙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느낌이 될 때는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 요 정도로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도 이 극한값과 이 극한값이 둘 다 수렴할 때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급수 연산 성질은 딱 요 정도 할게요. 여기 뭐 마이너스 붙이면 당연히 마이너스 붙는 거고. 곱하기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시그마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없어요. 여기 곱하기면 여기 곱하기 되냐? 안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자, 그런데 이제 급수 연산 성질까지 제가 이렇게 언급하고 나면 여기까지 딱 들으면 뭐 어쩌라는 거야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급수 계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급수를 계산하라고 해봐요. 이거 뭐 아주 기초적인 급수인데 이런 걸 계산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 급수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그냥 잘 모르면 리미트 해놓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쓰고 요렇게 풀어요. 예, 요게 SN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AN이면 요게 S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SN의 극한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노골적으로 요거를 요렇게 고쳐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푸냐? 이거 연산을 다 해요, 먼저. 저거는 수열 단원에서 하는 거죠. 수열 단원에서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요 시그마 안에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고 예, 요렇게 있고 다시 이건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이거 1부터 넣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2 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3 넣으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4 넣으면 4분의 1 빼기 5분의 1에서 중간에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걸 앞에 1 넣고 뒤에 n 넣은 거면 남는 걸 확인해요. 시그마 연산을 이렇게 다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극한을 취해요. 요 순서로 문제를 푸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룰을 안 지키면 위험한 문제를 평가원이 최근 들어서 내고 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예, 절대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3점짜리로 냈는데 실제로 평가원이 냈는데 3점짜리로 냈는데 뭐야 이거 하는 느낌이 들 만한 예, 그런 문제들을 내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 정도 얘기하고, 그래서 계산을 할 때 항상 이렇게 하는 거다. 이 뒤에 뭐 시그마 연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리미트 시그마로 고쳐서 시그마 연산을 먼저 다 한다. 여기까지 하고, 이거 이렇게 안 할 만한 계산 중에 일부는 이런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일부는 등비급수일 거고. 예, 이렇게 일단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급수에서 이제 중요한 성질 한번 가볼게요. 자, 급수와 일반항 극한 사이의 관계입니다. 예, 뭐가 걸리길래 그러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이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 극한이 바로 0으로 갑니다. 예,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 명제는 뭐 수능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수능에 자주 나와요. 기초적인 문제로서 급수의 수렴 조건 주고서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극한을 계산시키는 문항들이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성질은 증명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는 뭐 증명이 수능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문제 이전의 문제야. 너무나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처리하냐. 이렇게 보세요. 증명할 거예요, 지금. 급수가 수렴하잖아요. 이 급수가 수렴한다 잡았잖아요. 무조건 SN을 일단 이렇게 질러봐요. 부분합의 수열을 일단 무조건 질러요. 그러면 급수가 수렴한다 했으니까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SN이 수렴이에요. 편의상 알파라고 해봅시다. 자, n은 2 이상일 때 AN은 SN 빼기 SN-1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 우리 수학일에서 했던 거 있죠?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나면 이걸 토대로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AN이 자,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SN 빼기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SN-1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SN 극한이 알파, SN-1도 극한이 같은 알파다 이거죠. n이 무한히 커지면 이건 당연히 알파인데 얘도 무한히 커지니까 같은 알파라 이거예요. 그래서 극한이 0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뭐냐면 하부로부터 극한 무시하고 읽어봐. 하부로부터 일반항 구하는 기술 뭐야? 이거죠. 선생님 n은 1일 때 왜 안 해요? 극한 구하는데 n은 1일 때 못하래. 무한대로 가는데 n은 1일 때 못하래. 그래서 그냥 안 쓰는 거고. 하부로부터 일반항 구하는 기본 기술이 이거고, 그 다음 합의 수열의 극한이 수렴하면 일반항 극한 계산으로 얻은 거다. 계산으로 나온 거예요. 자, 이성질이 있고요. 지금 말한 요 명제의 대우 이렇게 쓰죠. 일반항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가 발산한다. 이것이 발산한다. 요렇게 돼요. 대우는 참이죠. 어떤 급수를 딱 보자마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승 이런 거 발산이야. 왜 발산이야? 얘 일반항이 0으로 안 가잖아. 일반항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 근데 어쨌든 0으로 수렴하진 않잖아. 그럼 이건 발산이야. 예를 들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n분의 n 플러스 1. 이거 발산이야. 왜 발산이야? 일반항 극한이 요 일반항이 2분의 1로 가거든. 일반항이 0으로 안 가면
0으로 안 가면 더 볼 필요도 없고 발산이야. 이런 얘기예요.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한다면 반드시 일반항 극한은 0으로 가야 돼.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골치 아픈 놈들이 있는데 일반항 극한이 0인 경우 중에도 발산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거든요. 일반항 극한이 0인데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0인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발산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의 수열을 제가 두 개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일단 an은 요 형태. 이거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같은 식이죠, 이거. 같은 식이에요. 자, 그쵸? 이거 분모 유리함 이거 나오는 거죠. 일반항 극한을 논할 때는 요거 가지고 극한을 논하면 분모 무한대로 가고 분자 상수여서 전체 극한이 0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극한이 0인데 급수를 논할 때는 요걸로 풀어요. 급수 한번 풀어볼게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요 급수는 리미트 시그마 할 거 아니에요? 급수는 이렇게 풀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렇게 풀겠죠? 근데 이렇게 풀면 여기 k에다 1 넣으면 루트 2 빼기 루트 1, k에다 2 넣으면 루트 3 빼기 루트 2, k에다 3 넣으면 루트 4 빼기 루트 3에서 다 사라져. 다 사라지면, 중간이 다 사라지면 뭐가 남냐면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1만 남아. 근데 n 무한대로 가면은 얘 때문에 무한대로 가잖아. 이런 현상이 생기죠. 급수가 발산해버리죠. 이런 느낌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일반항 극한이 0일 때 무조건 수렴은 아니에요. 그건 장담 못해요. 근데 일반항 극한이 0이 아닐 때는 무조건 발산이라는 거는 장담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이건 이 정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등비급수입니다. 등비급수는 간단해요. 급수인데 일반항이 등비수열이야. 그럼 등비급수야. 그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데 예를 들어서 an이 a1 곱하기 r의 n-1승 형태로 일반항 형태로 줬다고 해봐요. 그리고 sn을 부분합수열을 먼저 써볼게요. 이렇게 잡으면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R가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합공식 있죠? 수열단에서 배우는 거죠? R가 1일 때는 NA1이죠? 요거 있죠? 이 합공식을 바탕으로 이제 이렇게 풀어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sn으로 푸는데, 자, n 무한대로 갈 때 극한 취해 볼게요. r의 n승, r의 n승, 극한, r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는 이거 극한이 0이에요. 그러니까 요 범위일 때는 요게 극한이 0 되면 1-r분의 a1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r가 1일 땐 어때요? r가 1일 땐 밑에 거죠? 밑에 거면 a1이 0이면 할 수 없지만 a1이 0만 아니면 발산이에요. 자, r가 마이너스 1일 때 뭐 r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위쪽으로 가면 위쪽에서 발산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거에서 하나 더 추가해서 첫 항이 0이면 그냥 0이고요. 여기까지는 돼요.
첫 항이 0이면 사실 첫 항이 0이면 R가 얼마다는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첫 항이 0이면 자동은 0이고 자동 0이라서 0는 0돼서 되고요. 그 외에는 발산이에요. 다. 절대값 R가 1보다 크고 첫 항이 0이 아니면 다 발산이에요. 필요 없어요. 이쪽으로 가서 R의 n승이 1로 수렴하는 건 고민하지 않아요. R가 1일 때는 어차피 1로 안 오니까. 그리고 R의 n승이 발산할 땐 자동으로 발산이고요. 그 다음 이쪽에 와서 A1이 0이 아니면 발산이고요. 그래서 요건 다 발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또 이제 골치 아픈 거. 첫 항이 0인 문제가 또 수능에 나온 적 있나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것도. 나올까 안 나올까 나도 몰라. 첫 항이 0인 문제는요. 근데 출제하면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 있거든요. 저도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언급은 해드리는 중이에요. 일단 언급은 해드리는 중인데 모르겠어 나도. 그렇게 낼까 싶다. 근데 어쨌든 첫 항이 0만 아니면 그냥 이거 공비의 범위만 외우면 돼요. 그리고 그냥 이거 공식 외우면 돼요.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돼요. 공식 외우면 되고요. 공식 외우면 되고 그 외에는 어차피 발산이니까 필요 없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등비급수는 계산법만 알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여기 등비급수의 부분합하고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까지 다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급수는 상대적으로 계산에 좀 더 가깝다.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을 여러분이 처음 공부할 때는 되게 개념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급수는 계산과 문제 해결력을 묻는 그런 유형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이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해가지고 홈베이스 미적분 1주차 강의를 마치고요. 이 개념 강의 마치고 여러분이 이제 그 홈베이스 엔제에서 또 이제 엔제 해설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